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수도방위 사령부 내에 위치한 헌병대 지하 취조실은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은 오랜 습기로 젖어 군데군데 검은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고, 페인트는 너무나 많이 벗겨지다 못해 콘크리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천장의 노란 형광등은 불안하게 깜빡이며 어둠과 빛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죠. 전기가 불안정한 건지 아니면 오래된 시설 탓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포승줄에 결박된 채 끌려 들어온 한설아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군복 상의는 어깨와 팔 부분이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고, 천 조각들이 실밥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턱선을 타고 떨어져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여러 군데 갈라져 있었고, 수십 시간 동안 제대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듯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볼은 움푹 꺼져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달랐습니다. 지친 육신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 눈빛은 어딘가 비범하게 깊고 단단했어요. 마치 수많은 비밀을 품은 채 오랜 시간 침묵으로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죠. 그 안에는 두려움도 분명 존재했지만 동시에 쉽게 꺾이지 않을 의지 같은 것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설아는 취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묶인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가늘고 조심스러웠어요. 입을 통해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조용히 내쉬는 그 호흡은 마치 자신의 존재감조차 최소화하려는 듯했죠. 취조실 중앙에 우뚝 선 오석진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설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완벽하게 잡은 사냥꾼처럼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입꼬리는 비뚤어지게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는 차가운 조롱이 서려 있었습니다. 탈북 특수부대 출신이라지? 참 대단하네. 우리 대한민국 군복을 훔쳐 입고 잠입한 그 용기는 인정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취조실 벽면을 타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도 오늘로 끝이야. 내가 훔쳐 입은 그 군복부터 벗겨봐야겠어. 그래야 내 정체가 확실히 드러날 테니까. 대령은 뒤에 서 있는 헌병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손가락으로 설아를 가리켰어요. 그 손가락질 하나에도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말없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목덜미의 땀방울이 천천히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러나 그녀의 눈과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놓치지 않은 오석진은 그것조차 죄의식의 발로로 해석해버렸습니다. 봐, 떨고 있잖아. 들통난 게 무서운 거지? 간첩 노릇하다가 결국 걸린 기분이 어때? 그는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군화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상의부터 벗겨. 빨리. 내가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곁에 서 있던 헌병 상사가 망설임 없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설아의 찢어진 상의 자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설아의 어깨가 뒤로 젖혀지며 균형이 흔들렸어요. 찌직 천이 뜯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취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 더 큰 것이 찢어지는 신호 같았죠. 설아의 몸이 앞으로 크게 휘청이며 묶인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콘크리트에 닿는 순간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등을 감추려 했습니다. 손이 포승줄에 묶여 있었지만 어떻게든 몸을 옆으로 돌리고 웅크리며 뒤를 가리려 했어요. 어깨를 안쪽으로 말아넣고 목을 최대한 숙여 등의 상단 부분을 가리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잠시 취조실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헌병들조차 잠깐 동작을 멈출 정도였죠. 뭐야? 등에 뭐 있나? 오석진의 목소리에는 흥미와 조롱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해? 뭔가 있는 거 맞네. 북한에서 새긴 표식이라도 있어? 그는 헌병 상사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어요. 등 좀 보자고.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헌병이 설아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돌리려 하자 설아는 온몸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가느다란 몸이었지만 그 저항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문신이지? 북한 애들 특유의 낙인 말이야. 소속 부대 표시나 계급 같은 거 새겨놨겠지. 군복 벗겨. 다 보자고. 이제 취조실의 분위기는 더욱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청자라면 누구나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한 순간이었어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했어요. 마치 마지막 선을 지키려는 사람의 애원 같았죠. 떨림 속에서도 간신히 유지되는 존엄의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령은 그 말에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간첩인데 건드리지 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여긴 내가 권리를 주장할 곳이 아니야. 벗겨. 그는 등 뒤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담고 있는 무게와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자신의 공적과 진급을 위해 설아를 완전히 무시하며 압박했습니다. 헌병들이 다시 거칠게 다가왔고 설아의 저항은 결국 무력했어요. 취조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깜빡이며 이 비극적인 순간을 냉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입술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천천히 초점을 잃어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언가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이었죠. 그녀가 지켜온 것, 그녀가 견뎌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단단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보사 소속 강도현 소령이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고 눈빛에는 급박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실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의 표정이었죠. 대령님, 잠깐만요. 강소령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 탈북자가 아니라 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오석진 대령이 날카롭게 말을 끊어버렸어요. 강소령. 대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려거든 방해 말고 비켜. 지금 내가 간첩 하나 신문하는데 정보사가 왜 나서는 거야?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무언의 위협이었죠. 강소령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계급상으로는 대령이 훨씬 위였고 헌병대 관할 사안에 정보사가 개입할 명분도 약했어요. 하지만 그가 방금 확인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설아에게 돌렸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등을 필사적으로 가리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강소령의 눈과 잠깐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익사 직전의 사람이 마지막 구명줄을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도와달라는 직접적인 호소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알아달라는, 이해해달라는 간절함이 그 시선 속에 녹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던 거죠. 밝혀서도 안 되는 비밀이었으니까요. 강소령은 목구멍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대령님, 그런데 이 사람 등에 문신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석진은 짜증스럽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래, 문신 있어. 아마 북한 특수부대 소속 표시겠지. 그래서 뭐? 강소령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정보사 비밀 문서고에서 우연히 본 초급비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그 보고서에는 특정 문양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은 독수리 형태의 문신, 날개가 열쇠갈래로 나뉜 특수한 형태,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 당시에는 그저 기밀 자료 중 하나로만 여겼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강렬하게 되살아났어요. 혹시 그 문신이 어떤 형태입니까? 강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다 보지도 못했어. 이 여자가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거든. 오석진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곧 다 확인할 거야.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길 거니까. 이게 바로 간첩 적발의 증거가 되는 거지. 그는 자신의 공적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진급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까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죠. 강소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예감이 맞다면 지금 대령이 하려는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쓸데없이 기밀을 누설하고 대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되니까요. 대령님, 제 생각에는 일단 상부에 보고를 먼저. 보고는 내가 알아서 해. 오석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소령, 지금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나가 있어. 여긴 헌병대 관할이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낀 거죠. 강소령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사진 찍어. 영상도 켜. 오석진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 하나가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간첩쇼 오늘 확실하게 끝내자고. 증거를 완벽하게 남겨서 어떤 변명도 못하게 만들 거야. 그는 승리의 확신에 차 있었어요. 헌병들이 다시 설아에게 다가갔고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그녀의 상의를 벗기려 했습니다. 설아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지며 마지막 저항마저 포기하는 듯 보였어요.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한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한숨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그녀가 지금 남한에서 당하는 이 모욕도 고통스러웠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 문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드러나는 것. 그렇게 되면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 그녀가 보호하려 했던 정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 설아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어요.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긴장 속에서 나타나는 근육의 경련에 가까웠죠. 강도연 소령은 취조실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자신이 틀렸다 해도 만약 맞는다면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각도를 잡아 설아의 뒷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문신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곧 드러날 거였어요. 그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즉시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릴 작정이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취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헌병 상사의 손이 설아의 찢어진 군복 자락을 다시 한번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대령의 명령이 떨어졌고 카메라도 준비되었으니까요. 찢 천이 완전히 뜯겨나가는 소리가 취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 신성한 것이 파괴되는 소리 같았어요. 설아의 상의가 절반쯤 벗겨지며 그녀의 등 윗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취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석진 대령의 비웃음도, 헌병들의 거친 움직임도, 심지어 강도연 소령의 불안한 호흡까지도 모두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설아의 등 중앙을 가로지르며 새겨진 거대한 검은 독수리 문신이 형광등빛 아래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어요. 정교하고 웅장했으며 동시에 섬뜩할 만큼 상징적이었습니다. 독수리의 몸통은 설아의 척추를 따라 길게 뻗어 있었고 양쪽 날개는 어깨뼈를 감싸며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날개의 형태였습니다. 보통의 독수리 날개가 아니었어요. 날개는 정확히 13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각 깃털 하나하나가 마치 별처럼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독수리의 가슴 부분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한글도 아니고 한자도 아닌 암호문처럼 보이는 기호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숫자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태극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문신의 검은 잉크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명했고 피부에 깊이 새겨진 흔적은 이것이 결코 가볍게 새긴 장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석진 대령은 몇 초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문신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낙인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본능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봐라.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게 바로 간첩 표식이지 뭐겠어. 북한 특수부대 출신 맞네. 저런 걸 등에 새기고 다니다니. 그는 카메라를 든 헌병에게 손짓했습니다. 제대로 찍어. 각도 바꿔서 여러 장 찍고 영상도 돌려. 이게 바로 확실한 증거야. 헌병은 명령에 따라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설아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두 주먹은 포승줄에 묶인 채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분노의 눈물일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강도연 소령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든 휴대폰이 식은 땀으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 문양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설마 정말로 그는 몇 년 전 정보사 기밀 문서고에서 본 그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초급비 등급으로 분류된 문서, 접근 권한이 극도로 제한된 그 파일의 제목은 독수리 1호 작전이었어요. 그 문서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설아의 등에 새겨진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검은 독수리 문신의 실루엣이었죠.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검게 지워져 있었지만 몇 가지 핵심 정보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직속 극비작전, 북한 심장부 침투 임무, 코드네임 독수리 1호,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본 작전 수행 요원은 대한민국 합참참모총장의 직계 가족이며 그 신원은 국가 최고 기밀로 분류됨. 강소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취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저기 대령님, 강소령이 다시 한번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석진은 그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강소령, 아까부터 뭐가 그렇게 불안해? 간첩 하나 잡는 게 그렇게 무서워? 대령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적발이야.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 우리 군복을 훔쳐 입고 침투한 전형적인 간첩 사건이라고. 강소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촬영한 문신 사진을 정보사 긴급 보고 라인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독수리 1호 의심 사례 발견, 긴급 확인 요망.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문자가 전송되고 불과 30초도 지나지 않아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정보사 작전본부였어요. 강소령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소령, 지금 보낸 사진 확인했다. 위치가 어디냐? 상대방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육군 제3군단 헌병대 취조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절대로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지금 당장 상부에 보고 올라간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강소령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합참 직통 라인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라인으로 전화가 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일 때뿐이었거든요. 강도연 소령, 지금 즉시 그 취조를 중단시켜라. 반복한다. 즉시 중단시켜라. 이것은 명령이다. 목소리의 주인은 합참 작전참모부장이었습니다. 강소령은 휴대폰을 꽉 움켜쥔 채 오석진 대령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지금 당장 이 취조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석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중단? 강소령,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대령님,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합참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합참? 합참이 왜? 오석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강소령은 설아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문신은 북한 특수부대 표식이 아닙니다. 저것은 대한민국이 만든 표식입니다. 취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석진 대령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 소령이 보낸 긴급 보고는 정보사 작전본부를 거쳐 합참 상황실로 전달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최고위급 비밀 통신망으로 확산되었어요. 이 통신망은 평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극비 채널이었습니다.
오직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최상급 사안에만 작동하는 네트워크였죠. 합참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떴습니다. 독수리 1호 생존 확인, 신원 검증 완료, 즉각 대응 요망. 상황실 근무자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독수리 1호라는 코드네임은 전설처럼 여겨지던 작전명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북한 심장부에 투입된 이후 소식이 끊긴, 아니 애초에 존재 자체가 극소수만 아는 비밀 요원의 코드네임이었죠. 그리고 그 요원이 살아있다는 확인은 곧 특정 인물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합참참모총장 집무실, 무거운 참나무 책상 뒤에 앉아있던 사성 장군, 대한민국군 최고위 지휘관은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좌관이 떨리는 손으로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설아의 등에 새겨진 검은 독수리 문신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장군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이게 정말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카랑카랑함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보였습니다. 어깨에 달린 사성의 별들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그 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설아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장군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대한민국군 최고위 지휘관, 수십만 장병을 책임지는 사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다고 알려진 그 사람이 지금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는 국가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렀어요. 자신의 딸을 북한 심장부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가족들조차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들면서요. 그때 설아는 23살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훈련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눈빛만은 누구보다 강렬했던 젊은 장교였죠. 아버지인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설아야, 이 나라가 너에게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기려 한다. 하지만 내가 거절해도 아버지는 이해할 거야. 설아는 그날 밤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온 나라라면 저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후 설아는 탈북자로 위장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은 완벽하게 세탁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대한민국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어요.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조차 공식적으로는 딸과 단절된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설아의 등에 새겨진 검은 독수리는 그날 임무 투입 전날 밤 비밀리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13갈래의 날개는 그녀를 지키는 13개의 별, 즉 그녀의 가족을 의미했어요. 참모총장 본인의 사성, 그의 형제들인 육군 특전사령관 삼성, 해군 첩보함대 사령관 이성, 공군 정찰단장 이성, 정보사 부사령관 삼성, 그리고 그 외 조카들과 배우자들까지 포함한 별의 총합이 정확히 13이었습니다. 이 가족 네트워크는 모두 군 최고 위급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직 설아 하나를 지키기 위해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설아가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그 증표로 그녀의 등에 검은 독수리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확고한 결의가 덮여 있었습니다. 비밀 지휘 코드를 해제한다. 그가 보좌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별 총합 13세 권한으로 독수리 1호 구출 작전을 즉각 개시한다. 보좌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총장님. 연락망을 가동하겠습니다.
곧이어 극비 통신망을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국에 흩어진 13명에게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독수리 귀환, 즉시 집결. 이 메시지를 받은 장성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특전사령관은 회의를 중단하고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군 첩보함대 사령관은 함상에서 긴급 추락 명령을 내렸어요. 공군 정찰단장은 전용기 준비를 지시했고 정보사 부사령관은 모든 작전을 부관에게 넘기고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빨랐고 정확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처럼요. 참모총장은 집무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관된 그 파일의 표지에는 독수리 1호 국가 최고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파일을 품에 안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는 참모들이 모두 차례로 경례했지만 그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답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합참 옥상 헬기장에는 이미 헬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특수 기체였고 민간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최신의 수송 헬기였어요. 참모총장이 탑승하자 조종사가 경례하며 물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육군 제3군단 헌병대. 총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고 속도로 가라. 헬기가 이륙하며 서울 상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설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제복을 입어보고 싶다며 웃던 6살 설아, 사관학교에 합격했다며 자랑스럽게 보고하던 20살 설아 가리고 북한으로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안겨주었을 때의 23살 설아. 조금만 기다려라 설아야. 아버지가 지금 간다. 같은 시각 전국 각지에서 헬기 세대가 더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모두 같았어요. 육군 제3군단. 별 13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육군 제3군단 상공이 갑자기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희미한 로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 군단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렬해졌습니다. 부대 내 레이더 담당 병사가 황급히 보고했어요. 미확인 항공기 다수 접근 중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뭐야?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소리는 들려? 당직 사관이 당황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 3개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헬기였어요. 그것도 민간 헬기가 아닌 군 특수작전용 스텔스 헬기였습니다. 각각의 기체는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최신의 기종이었고 야간 작전에 특화된 검은색 도장이 되어 있었죠. 헬기들은 군단 본부 앞 광장에 정확하게 착륙했습니다. 로터가 만들어내는 강한 바람이 주변의 먼지와 낙엽을 사방으로 날렸어요. 착륙 스키드가 땅에 닿자마자 기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참모총장, 군 최고위 지휘관.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이른 아침 햇살을 받아번쩍였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육군 특전사령관이 내렸습니다. 삼성 장군이었어요. 그의 뒤를 이어 해군 첩보함대 사령관과
공군 정찰단장이 내렸습니다. 둘 다 이성 장군이었죠. 세 번째 헬기에서는 정보사 부사령관이 내렸습니다. 역시 삼성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여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그들의 계급장을 모두 합치면 정확히 별 13씩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장성들이 동시에, 그것도 사전 통보도 없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당직 사관은 황급히 군단장에게 보고했고, 군단장은 황급히 제복을 갖춰 입고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차렷 경례. 군단장의 외침에 광장에 있던 모든 장병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육군 소장인 군단장조차도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죠. 참모총장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참모총장님, 제3군단 군단장 김태준 소장, 도착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그의 군 생활에서도 처음이었으니까요. 참모총장은 간단히 답례를 하고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헌병대 취조실은 어디에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군단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헌병대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안내하게. 시간이 없어. 참모총장의 어조에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단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앞장섰어요. 이쪽입니다, 총장님. 그들 일행은 빠른 걸음으로 본부 건물을 가로질러 헌병대 건물로 향했습니다. 장성들의 구두 소리가 복도 바닥을 따박따박 울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운명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모든 장병이 벽에 바짝 붙어 경례했고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죠. 헌병대 건물에 도착하자 참모총장이 먼저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장성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어딘가 비장했습니다. 지하 복도의 형광등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복도 끝에 있는 취조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참모총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보게 될 딸. 그 딸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할지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는 문을 열었어요.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취조실 안의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오석진 대령은 여전히 설화 앞에 서 있었고 강도연 소령은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헌병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설화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등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참모총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취조실 안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오석진 대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차렷. 그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외쳤습니다. 헌병들도 화들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죠. 참모총장 뒤로 다른 장성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특전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 단장, 정보사 부사령관. 좁은 취조실이 순식간에 별들로 가득 찼어요. 이런 장면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은 설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찢어진 군복, 드러난 등의 검은 독수리, 포승줄에 묶인 손. 참모총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의 턱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이기 전에 군인이어야 했으니까요. 내 딸을 데려와라. 그의 목소리가 취조실에 울렸습니다. 낮고 무겁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오석진 대령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딸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참모총장의 딸이라고? 강도연 소령이 재빨리 설아에게 다가가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과 참모총장의 눈이 마주쳤죠. 10여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설아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참모총장은 한 걸음 다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설아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넌 잘했어.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취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별 13세 장성들도 헌병들도 그 누구도 감히 소리내지 못했어요. 취조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모욕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숙연함과 긴장으로 채워졌어요. 강도연 소령이 조심스럽게 설아의 포승줄을 완전히 풀어주자 설아는 손목을 천천히 주무르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있었던 탓에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몸이 휘청거리는 순간 참모총장이 재빨리 딸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설아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떨렸고 온몸은 탈진 상태였죠. 참모총장은 뒤를 돌아 특전사령관에게 눈짓했습니다. 의무병을 불러.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즉시 무전기를 꺼내 지시를 내렸어요. 참모총장은 설아를 취조실 한쪽에 있던 의자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설아가 앉자 그는 자신의 군복 재킷을 벗어 딸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찢어진 상의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킷의 무게가 설아의 어깨에 전해졌고 그 따뜻함이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 안았죠.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설아야. 참모총장이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한민국군 최고위 지휘관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장군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나를 봐. 고개 들어.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자책감,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내가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버린 척해야 했어. 그래야만 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다.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이해해요. 아버지께서 왜 그러셔야 했는지 알아요. 설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지켜온 이 나라를 제가 함께 지킬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참모총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설아야.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취조실에 있던 모든 장성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이들 중 상당수는 설아의 삼촌이거나 친척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설아가 북한으로 떠난 후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10여 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잠시 후 참모총장은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 장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설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한설아 대위. 대한민국이 북한 심장부에 보낸 최초의 기밀 요원이자 우리 모두가 10여 년간 기다려온 독수리 1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뒤 계속했습니다. 나의 딸입니다. 장성들이 일제히 설아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특전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단장, 정보사 부사령관,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영관급 장교들까지 모두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설아는 황급히 일어서서 답례하려 했지만 참모총장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앉게 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경례를 받아도 되는 날이야. 특전사령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한설아 대위, 당신이 수행한 임무는 이 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해군 사령관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어요. 10여 년간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버텨준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공군 단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설아, 잘 돌아왔어. 정말 잘 돌아왔다. 설아는 그들의 말을 듣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0여 년 동안 혼자였어요. 북한 땅에서 단 한 명의 아군도 없이 정체가 탄로나면 즉시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매일 밤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참모총장은 다시 설아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설아야,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졌어요. 제가 접근했던 고위 간부가 숙청되면서 저도 위험해졌죠. 그래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 한 달간 도망치다가 겨우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동안 보낸 정보는 잘 받았다. 정보사 부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암호 메시지들 덕분에 우리는 북한 핵개발 일정과 미사일 기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보들이었습니다. 설아는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임무였으니까요. 이제는 그 임무에서 벗어나도 돼. 참모총장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해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를 지킬 거야. 더 이상 혼자 보내지 않는다. 설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취조실 구석에서 오석진 대령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참모총장의 딸을 국가 최고 기밀 요원을 간첩으로 몰아모욕한 것.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과오였습니다. 참모총장의 시선이 천천히 오석진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참모총장의 시선이 오석진 대령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얼음 조각처럼 냉혹한 시선이었습니다. 취조실의 온도가 순간 몇 도 떨어진 것 같았죠. 오석진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석진 대령, 참모총장이 낮고 무겁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어요. 일어서시오. 오석진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를 보시오. 참모총장의 명령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모총장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방금 전까지 취조하고 모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참모총장의 질문에 오석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몰랐다고? 참모총장의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군인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을 간첩으로 단정지었소? 오석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아는군요. 참모총장은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모욕하고 폭행한 저 사람은 나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북한에 보낸 최초의 기밀 요원이요. 10여 년간 적진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정보를 보내온 영웅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영웅을 간첩으로 몰아 취조실에서 옷을 벗기고 모욕했소. 참모총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석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완전히 느꼈어요. 단순히 실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짓밟은 거였죠. 총장님, 오석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특전사령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대령, 당신은 군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밀 요원에 대한 폭행, 무단 취조,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행위. 이것만으로도 중징계감입니다. 정보사 부사령관도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어요. 만약 당신이 저 문신을 촬영해서 외부에 유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오석진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울음이 되어 있었죠. 저는 이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간첩을 잡아내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영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간 이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오석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지키려 했다는 건 알고 있소. 하지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만이 아니오. 판단력과 인간성도 필요하다는 걸 잊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은 자신의 공적을 위해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았소. 그게 가장 큰 문제요. 오석진은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참모총장의 재킷을 어깨에 두른 채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평온한 느낌마저 들었죠. 오석진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설아 대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신이 겪어온 고통도 모르고 당신이 지켜온 것도 모르고 저는 제 오만함으로 당신을 짓밟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했어요. 군인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취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설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아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재킷을 단정히 여미고 오석진에게 다가갔죠.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오석진 앞에 선 설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고개를 드세요. 설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석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대령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취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참모총장조차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제 정체를 숨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속여야 했습니다. 설아가 계속 말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고 때로는 제 손으로 직접 사람들을 배신해야 했죠. 그게 임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압니다. 대령님이 저를 간첩이라고 의심한 것도 취조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대령님의 임무였다는 거리요. 오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려 했지만 설아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설령 그 사람이 진짜 간첩이라 해도 그 사람도 어떤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오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설아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대령님. 오석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우리는 같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닙니까? 오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설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설아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한설아 대위님, 저는 오늘 당신에게서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답례를 했어요. 참모총장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숙하고 대범한 사람으로 자란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그렇게 만든 세월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어요. 특전사령관이 참모총장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설아는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를 닮아 저렇게 훌륭한지 모르겠네요. 참모총장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닮았지. 며칠 후 군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특별한 의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어요. 태극기가 정면에 걸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육해 공군의 깃발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참모총장을 비롯한 별 13세 장성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군단 소속 주요 지휘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설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휴식과 치료로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눈빛은 다시 단단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설아가 단상 앞에 서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립했습니다. 참모총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스가 들려 있었어요. 한설아 대위. 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전방. 설아는 차렷 자세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참모총장은 케이스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새로운 계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령 계급장이었죠. 한설아 대위는 10여 년간 북한 심장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기간 동안 그녀가 보내온 정보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일정, 미사일 기지 위치, 군부 내 권력 구조 변화. 이 모든 정보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수집하고 전송한 것입니다. 회의실은 숙연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참모총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단 한 명의 아군도 없이 정체가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매일을 견뎌냈습니다. 그 용기와 희생은 이 나라군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참모총장은 설아의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을 떼어내고 새로운 소령 계급장을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이 계급은 당신이 북한에서 견뎌낸 시간과 내 딸로서 살아낸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계급장을 다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감정과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계급장을 모두 달고 나자 참모총장은 한 걸음 물러서서 설아에게 경례했습니다. 한설아 소령, 수고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성과 지휘관들이 동시에 경례를 올렸어요. 별 13세 장성들,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모든 영관급 장교들이 일제히 설아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그 광경은 장엄했어요. 설아는 눈물을 참으며 담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죠. 10여 년간 혼자 견뎌온 그 무게가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복무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특전사령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한설아 소령, 우리는 당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이 나라에 여전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후배들을 훈련하고 작전을 계획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사령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모총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설아야,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왔는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내 등에 새겨진 검은 독수리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야. 그건 이 나라가 너에게 준 훈장이고 우리가 너를 지킨다는 약속이야.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오석진 대령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뒤쪽에 서 있었어요. 참모총장이 그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오 대령, 이쪽으로 오시오. 오석진은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설아 앞에 서자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설아 소령님. 오석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오늘까지도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령님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소령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지만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석진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전방 최전방 부대로 자원 전출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진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소령님처럼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설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대령님. 오석진은 다시 한번 깊게 경례했습니다. 이번 경례는 이전과 달랐어요. 거기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모 총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웃었어요. 오 대령, 당신도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뗐으니까요. 의식이 끝나고 설아는 참모 총장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온했어요. 참모 총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아야, 이제 뭘 하고 싶니?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요. 참모 총장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별 13이 모두 내 뒤에 있다.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설아가 새 군복의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녀의 팔에도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견뎌온 시간의 흔적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상처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그녀가 이 나라를 위해 싸워온 증거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설아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그녀의 등에 새겨진 검은 독수리 문신. 그 위로 참모 총장과 장성들의 별빛이 겹쳐졌습니다. 설아의 등에 새겨진 검은 독수리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나라가 지키는 증표였고 별 13이 함께한다는 약속이었으며 그녀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증명이었습니다. 독수리의 13갈래 날개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진짜 날개처럼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설아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